어머니, 여기 돈벌레 자리는 없어요. 며느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10년의 희생을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정의의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의는 마지막 단어를 돈, 벌, 레, 라고 느리게 끊어 말했습니다. 그 소근거리는 목소리 속에서 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의는 제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비웃었죠. 그날 들었던 돈벌레라는 말이 결국 그들 인생을 무너뜨릴 800억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남편의 발인이 있는 아침이었어요. 장례식장 앞마당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외투를 여미고 조용히 서서 남편 영정이 실린 차를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간병하며 함께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흡기에 의존하던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켰었죠.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챙기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만 믿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정희가 어딘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정에는 슬픔이 아닌 불편함과 불만이 그대로 서려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화장은 진하게 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일부러 주변 조문객들이 듣기 좋게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 앞을 막아서서 억지 웃음을 짓고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여긴 어머니 앉을 자리 없어요. 저쪽으로 내려가세요. 말 끝에 자연스럽게 내 팔을 밀어내며 뒤로 물리려 했습니다. 팔에 전해지는 힘이 생각보다 거칠었어요. 주변 조문객 몇 명이 동시에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들이 내 얼굴을 더 뜨겁게 만들었죠. 지금 잘못 들은 걸까? 되물으려 했지만 목이 잠겼습니다. 입술을 떨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그 장면을 분명 보면서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조문록만 만지작거렸어요. 셋째 아들 성호는 휴대폰을 만지며 아이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남편 살아있을 때 보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큰 며느리는 한 번 더 내 쪽으로 몸을 굽혀 마치 지시하듯 손가락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가족들 자리예요. 어머니는 저 아래 빈자리로 가세요. 순간 어디가 가족 자리인지조차 분간이 안 됐어요. 내가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발인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서러움, 당혹, 모멸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다리까지 흔들렸습니다. 내가 10년을 간병하며 지켜온 가족이 이랬던 걸까? 하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꾹 참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날이야. 아직은 참아야 해. 영정 사진 속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했던 그 눈빛이 지금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 했죠. 하지만 정희가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가족들 먼저예요. 차갑게 내뱉은 그 말이 심장을 찔렀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발인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남편의 영정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조문객 한 분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요. 발인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들은 서로 눈짓을 하며 집으로 이동했어요. 평창동에 있는 남편의 집, 아니, 이제는 내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중앙엔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나는 자동처럼 부엌으로 밀려났어요. 찬물과 컵을 꺼내 조용히 모두에게 돌렸습니다. 셋째 며느리 유지는 내 손에서 물잔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쉬세요. 말은 배려인데 눈빛은 빠져라였습니다. 나는 쉬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 준수는 서재에서 몰래 서류를 들고 나와 소파 뒤로 숨겼습니다. 그 서류 표지엔 상가 관리장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힐끗 보이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건물 세 채의 월세 수입 내역이었습니다. 며느리 정희는 평창동 집 이야기를 은근하게 꺼냈어요. 이 집도 슬슬 정리해야죠. 아버님 없으니. 말끝마다 나를 집에서 떼어내려는 의도가 묻어났습니다. 나는 식탁 옆 벽에서 그들의 서류 숨기는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둘째 아들 민호는 장부 금액표를 보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이 넘는 수입이 적혀 있었죠. 그 돈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셋째 며느리 유지는 남편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아파트도 우리 명의로 돌리자. 목소리가 작았지만 부엌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내게 낡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버릴 거면 저 주세요. 어머니한텐 필요 없잖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명함에는 남편의 이름과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정희의 시선이 내 손목에 비싼 시계를 훑쳤어요. 어머니는 편하게만 사셨으니 상속은 우리 아이들 몫이죠. 10년의 돌봄을 통째로 부정하는 잔인한 문장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서도 나는 고개를 조용히 숙였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챙겨간 물건을 인증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자기 비싼 거 맞죠? 저 그림도 가져가야겠어요. 마치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 대화가 오갔어요. 남편의 유품들이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비밀 서류를 떠올렸어요. 남편이 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힘없는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지켜줄 거요, 순자 씨. 당신을 내가 지켜줄 거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새 아들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옆에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재산 정리 때문에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들 앞에 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무슨 이야기? 정희가 대신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아버님 간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뜻으로 생활비를 드리려고요. 생활비.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민호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거기엔 월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넉넉할 거예요. 300만 원. 남편이 남긴 재산이 수백억 원인데 나에게는 300만 원이었어요.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이 집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지내시긴 힘드시잖아요. 결국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어요. 아들들은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들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냥 돈벌레잖아. 뭐 더 바라는 듯이 와.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정심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서 가족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정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바로 승낙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이 순간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작은 월세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거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가족들은 남편 유품 정리를 위해 납골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들 셋과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나는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꽃잎을 만지며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으로 준비했죠.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사랑했던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납골 땅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섭게 느껴졌어요. 대리석 바닥을 걸을 때마다 구두 소리가 텅 비어 울렸습니다. 영정 사진이 놓인 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남편의 얼굴이 액자 속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그 미소였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국화를 바치려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소나기에 힘이 너무 들어가 팔뼈가 욱신거렸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지금은 저희 가족 먼저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랭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조문객들도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였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멍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가족이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네. 저희 가족들이 먼저 인사드려야죠. 어머니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잠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래 느껴지는지. 사실 영원히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들 셋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입술만 깨물고 있었고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막내 성우는 아예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내 손에서 국화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하얀 국화가 대리석 위로 굴러갔습니다. 뒤따라오던 누군가의 발에 짓밟혀 꽃잎이 찢어졌죠. 꽃잎이 찢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바닥에 떨어진 꽃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치우세요. 지저분하네요. 지저분.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한 국화가 지저분한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조문객 몇 명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힐끔거렸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이니까요.
셋째 며느리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휴대폰을 들이대는 신용을 하며 다른 며느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나중에 웃음거리로 만들 생각이었겠죠. 나는 천천히 몸을 굽혀 찢어진 꽃잎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10년의 간병이 결국 꽃잎 취급이구나. 손바닥 위에 찢어진 꽃잎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러내리지 않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절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고개만 까딱하고 손도 제대로 모으지 않았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동작이었어요. 아들들도 차례로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모두 절을 마칠 때까지 뒤에서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어느새 10분이 넘게 지났죠. 드디어 그들이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복도로 걸어 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영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담긴 찢어진 꽃잎을 조심스럽게 영정 앞에 놓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대로 된 꽃도 못 바쳤네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복도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식당 갈까요? 배고파요. 그러게요. 빨리 끝내요. 그들에게 남편의 죽음은 그저 하나의 절차였던 거예요. 슬픔도 없고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가야 할 불편한 시간이었던 거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지켜줄 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납골당을 빠져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며느리들이 식당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조용히 현관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잡아 탔어요. 뒷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이 깊게 나왔습니다. 정희는 창밖에서 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드디어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죠. 택시 안에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USB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 나는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끝은 내가 정할 거야. 택시기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남으로 가주세요. 테헤란로 법무법인으로요. 남편만 알고 있던 그곳. 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상속 논의를 위해 평창동 펜트하우스에 모이기로 했어요. 며느리 정희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후 2시에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짧고 명령조의 문자였어요. 나는 문자를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때가 왔구나. 다음 날 오후 나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창동 펜트하우스. 남편과 10년을 함께 살았던 그곳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아들 셋과 며느리들이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회의라도 하듯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죠.
정희는 나를 보자마자 냉소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비난의 톤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불렀잖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나가세요. 그 한마디가 현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내 귓속을 맴돌았어요.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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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 셋은 숨을 멈추고 멈칫했어요. 조용한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정희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가세요. 자리 없어요. 자리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에서 내 자리가 없다고 했어요. 정희가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순간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등이 현관 신발장에 부딪혔어요. 따끔한 통증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정희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둘째 며느리 유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냥 돈벌레잖아. 뭐 더 바라는 듯이 와. 돈벌레. 그 단어가 귓속에서 윙 울렸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간병하고 밤낮 없이 돌봤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돈벌레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오히려 내 마음에 묘한 평정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아들들은 고개를 숙이기만 했어요. 준수는 손을 떨며 테이블을 만지작거렸고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호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기억해둬라. 이 순간을. 정희가 이상하다는 듯 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현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휴, 다행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하자. 그들의 목소리는 안도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걸림돌이 사라진 것처럼요. 나는 잠시 현관 앞에서 멈춰섰어요. 문고리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평창동 집의 자물쇠, 계단 난간, 벽지 냄새까지 모든 게 다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곳이 이제는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작은 월세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화려한 옷과 보석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중요한 건 도장과 USB, 그리고 남편이 남긴 메모뿐이었어요. 메모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만 믿어. 자식들이 당신을 버리면 그때 이걸 써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예요. 준비됐어요. 공개합시다.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여사님.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모든 서류 준비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돈벌레가 아니라 사냥꾼이었어. 다음 날 아침 10시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25층짜리 유리 건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 문패가 보였어요. 법무법인 정혜, 최성훈 변호사.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분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오셨군요. 최 변호사가 일어서서 나를 맞았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신뢰했던 사람이었죠. 앉으시죠. 변호사는 나를 소파로 안내하고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USB 하나와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여사님,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남편의 마음이 무거웠던 거죠. 최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순자에게라는 제목이었죠. 재생해 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거칠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호흡기에 의존하던 마지막 날의 목소리였죠. 순자 씨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내가 떠난 후겠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킨 게 우리 가정이었어요.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게 녹음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전 부인이 낳은 자식들 나는 평생 그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나는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심장을 꽉 조여왔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게 더 슬펐어요. 봉투 안에 등기가 있을 거예요. 상가 세 채 모두 당신 명의로 바꿔놨어요. 당신 것 맞아요. 당신이 10년 지킨 값이에요. 변호사가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서초구 서초동 상가 건물, 송파구 잠실동 상가 건물. 등기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어요. 남편이 호흡기에 의존하며 누워있던 그날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여사님, 이 세 건물의 시가총액은 약 800억 원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8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월세 수입만 해도 한 달에 약 2억 원입니다. 모두 여사님 명의예요. 손이 떨려 봉투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내가 800억 원의 주인이라니. 녹음이 다시 이어졌어요. 자식들이 탐낼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이미 당신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최 변호사가 모든 걸 도와줄 거예요. 나는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미안했어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만 믿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재산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말고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고개를 들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물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속 강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장례식장 현관의 모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가세요. 그 말이 칼처럼 다시 심장을 찔렀어요. 정의의 얼굴, 유진의 비웃음, 아들들의 외면. 모든 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또 다른 봉투였습니다. 고인께서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여사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낄 때 보라고 하셨죠? 봉투를 열자 작은 USB가 하나 더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글씨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만 믿어. 이 안에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어. 필요하면 써. 변호사가 두 번째 USB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 정희가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돈 목적으로 온 거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바로 내보내야죠. 첫째 아들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새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영상은 여러 날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이 몰래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며느리들의 무례한 행동, 뒤에서 욕하는 모습, 재산을 노리는 대화들. 이 영상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변호사는 장부 하나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건물 세 채의 상세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지분 100%, 순자 단독 소유, 자식들 상속분 없음. 그 메모 밑에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고인께서 공증까지 받아두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나는 장부를 천천히 덮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복도로 나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사님, 며느리들이 이미 장부를 뒤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세무사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들렸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가방 안의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 USB 2개, 장부, 그리고 남편의 메모. 당신만 믿어. 그 글씨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주신 것들 제가 잘 지킬게요. 그리고 당신이 못 본 진실도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세 채가 내 것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마지막으로 돌아봐야겠어.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평창동 펜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어요. 거실 테이블에 아들 셋과 며느리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정희가 서류 더미를 쾅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집, 이 건물, 상가까지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 그 말에 다른 며느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둘째 며느리 유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세무사님. 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급한 일이에요. 나는 벽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첫째 아들 준수가 서재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준수는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개인 물건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흩어졌습니다. 만년필, 사진첩, 낡은 수첩. 그때 준수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습니다. 여기 금고가 있어. 준수의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정희가 금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열어봐야 하는데. 둘째 아들 민호가 말했어요. 아버지 생일로 해볼까? 여러 번호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정희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 답답해. 이거 안에 중요한 거 있을 텐데. 그때 준수가 정희를 제지했어요. 아버님 생전에 숨겨둔 거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나는 금고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남긴 또 다른 증거가 있을 거라고. 아마 부동산 원본 계약서일 거예요. 며느리들은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계속 벽 뒤에서 지켜봤어요. 셋째 며느리 유진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엄마는 어차피 돈 보고 온 거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쫓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새엄마였던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아들들도 며느리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제가 부동산 포털에서 찾아봤어요. 역삼동 상가가 시세가 제일 높대요. 한 300억은 되겠어요. 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00억이나? 그럼 나머지 두 건물까지 합치면 800억 정도요.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800억. 그 금액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한 집에 200억씩 넘게 받는 거네요. 셋째 며느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서류 정리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요. 나는 조용히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아니 바로잡자. 정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어요. 내일 아침 어머니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퇴거 동의서 준비했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이에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뭔가 알고 계시면 어떡하죠? 정희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뭘 알아요? 그냥 10년 헌신한 요양보호사일 뿐이에요. 아버님이 법적으로 뭘 처리했을 리 없어요. 요양보호사.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나는 고용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민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이 퇴거 동의서에만 도장 받으면 법적으로 어머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권도 포기하는 거예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네요. 내일 아침 6시에 가는 거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침 일찍 가서 도장 받고 바로 법무사 가요. 등기 이전도 빨리 해야 해요.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이제 알았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셋째 아들 성우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미리 축배라도 들까요? 며느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맥주 캔을 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맥주를 들며 말했어요.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부모 소원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남편이 들었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유진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 유언장 같은 거 남기신 건 아니겠죠?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병원에 계실 때 변호사 같은 사람 만난 적 없어요. 안심하세요.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그들은 남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끝나면 부동산 중개업소도 알아봐야 해요. 건물 세 채 중에 하나는 바로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삼동 건물을 팔면 300억 현금 생기는 거니까. 나는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어차피 아버님 돈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야. 내일 모든 걸 보여줄 거야.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버리면 그때 써요. 이제 때가 됐어요, 여보. 로비를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내일 아침 6시에 제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십니까? 가족들이 퇴거 동의서를 들고 올 겁니다. 그때 모든 걸 공개하려고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니,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죠. 여보, 저 잘하고 있는 거죠. 택시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작은 월세집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계속해서 누르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깼어요. 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어젯밤 펜트하우스에서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아침 어머니 집에서 쫓아낼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현관 앞에 첫째 아들 준수, 둘째 민호, 셋째 성우, 그리고 며느리 셋이 모두 서 있었어요. 6명이 좁은 월세집 현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압박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정희는 냉랭한 표정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계약서에 도장 찍으세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상단에 자발적 퇴거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본인은 자발적으로 평창동 펜트하우스에서 퇴거하며 고인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시면 알잖아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이유가 없잖아요. 둘째 며느리 유진은 내 집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이랑 살던 집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여긴 1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방 한 칸, 부엌 겸 거실. 확실히 평창동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남편과 내가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고 정희는 불안한 기색을 잠깐 보였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나는 계약서를 천천히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도장은 찍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재산은 우리가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리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리는 빼앗기라는 뜻이었죠. 정리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겁니까? 나는 천천히 물었어요. 준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남기신 재산이요. 저희가 아버지 뜻에 따라 잘 관리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자식들이 널 버리면 그때 써요. 나는 천천히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 손을 따라왔어요. 가방 지퍼를 열고 USB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색 USB.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USB를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굴렸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명 모두 숨을 죽이고 나를 쳐다봤어요. 유진이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설마 아버님이 뭘 남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셋째 아들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설마 뭐가 있는 건 아니죠? 아버지는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 USB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듣고 싶구나. 정희가 황급히 말했어요. 이유요. 아버님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전부인가요? 나는 그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준수는 시선을 피했고 민호는 손을 떨었어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초조하게 물었어요. 누구한테 문자 보내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명 모두 문 쪽을 돌아봤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이유,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유진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 셋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됐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하지만 오늘 그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거예요. 여보,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당신이 남긴 것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약속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천천히 열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어요. 정희가 순간 기겁하며 물었어요. 저 변호사님이 왜 여기 계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고인의 지시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셋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첫 페이지를 천천히 펼쳤어요.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첫째, 고인은 생전에 보유한 건물 세 채의 지분 100%를 부인께 넘기셨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도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셋째, 며느리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이 왜 그러셨어요?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변호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간병의 대가입니다. 고인의 친필 유언장이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남편의 떨리는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몫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버님 자식인데 상속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고인은 어떤 형태의 상속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방 안 공기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주저앉으며 벽에 기댔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첫째 아들 준수가 서류를 빼앗으려다 손이 굳었어요. 등기 날짜가 6개월 전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나는 조용히 봉투에서 등기부등본 3장을 꺼냈어요.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서초구 서초동 상가 건물, 송파구 잠실동 상가 건물. 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 셋이 동시에 색이 사라진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집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만지지 마십시오. 이건 부인의 소유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새 건물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800억 원입니다. 800억. 그 숫자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유진이 입을 떡 벌리고 정희를 쳐다봤어요.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월세 수입은 한 달에 약 2억 원입니다. 모두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정희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머니 집은요? 평창동 펜트하우스는요? 변호사는 세 번째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미 부인 명의입니다. 6개월 전에 명예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정희의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한 명씩 차례로 바라봤어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나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나갈 필요가 없는지.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지배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펜트하우스 거실이 보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돈 목적으로 온 거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바로 내보내야죠. 영상 속에서 준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새엄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유진은 고개를 돌려 벽만 쳐다봤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어요. 며느리들이 재산을 나눠 갖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 나를 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 장면, 퇴거 동의서를 준비하는 장면, 모든 게 남편의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셋째 아들 성호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이 정한 거예요. 나를 돈벌레라고 불렀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죠. 민호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만 믿어. 자식들에게 속지 마.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저 지켰어요. 당신이 남긴 것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정희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어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변호사가 일어서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부인을 괴롭히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들 셋과 며느리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6명 모두 고개를 떨구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냈어요. 당신만 믿어.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주셨어요. 역전은 완성됐습니다. 그날 오후 셋째 며느리 유진은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창동 펜트하우스는 이미 4명이었고 자신의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죠. 보증금도 남편 명의 계좌에서 나간 거였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모텔을 검색했습니다. 강남에서 제일 싼 곳을 찾았지만 그래도 하루에 5만 원이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5살 된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유진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3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텔 방은 좁고 습했어요. 겨울바람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난방을 틀고 싶었지만 추가 요금이 나올까봐 참았어요. 아이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유진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펜트하우스에서 살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밤새 아이는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 같았어요. 유진은 약국에 갈 돈도 없어서 그냥 물만 먹였습니다. 새벽 3시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아파요. 유진은 황급히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응급실로 갔습니다. 택시비 15,000원. 남은 돈은 15,000원 뿐이었어요. 응급실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유진은 가방을 뒤졌지만 보험증을 챙겨오지 못했어요. 남편 명의였거든요. 없으면 진료비를 먼저 내셔야 해요. 얼마예요? 일단 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지갑에는 15,000원뿐. 카드도 한도가 다 찼습니다. 저 나중에 내면 안 되나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유진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린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야.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돈이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네 부부가 잘못한 거잖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도 도움 받으려고. 엄마, 제발. 아이가 아프다니까. 내 남편한테 전화해. 나도 힘들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둘째 아들 민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가족 인터넷에 나왔던데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며. 진짜 심하더라. 민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손이 저리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민호 씨, 괜찮으세요? 동료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 숨이. 민호는 책상에 엎드렸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차가 왔고 민호는 들것에 실렸어요.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래. 자업자득이지 뭐.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어요. 과호흡 증후군과 극심한 스트레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입원할 돈이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50만 원. 카드는 한도 초과였습니다. 첫째 아들 준수는 평창동 펜트하우스 앞에 서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어요. 준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관리실에서 응답이 왔어요. 누구세요? 저 여기 사는 사람인데요. 이 집은 현재 주인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셨습니다. 출입이 불가합니다. 제가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라고요. 소유주께서 출입 금지 명단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준수는 현관 앞에 주저앉았어요. 10년 넘게 살던 집인데 하루아침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희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시아버지 영정 사진이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꿈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순자가 고생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나가세요. 자신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당당했는데 지금은 후회만 밀려왔어요. 정희는 시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례식 때 받아온 작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희는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둘째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나가세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트라우마처럼 되살아났어요. 시어머니의 얼굴, 놀란 조문객들의 표정, 찢어진 국화 꽃잎,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왜 그 말을 했지 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셋째 아들 성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손을 떨며 내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는 전화를 받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저 성호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성호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일주일 후 장례식장에서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조문객 중 누군가가 몰래 찍은 거였어요. 영상 속에서 정희가 나를 자리에서 밀어내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는 장면도요. 댓글이 폭주했어요.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저럴 수 있어. 10년 간병한 분한테 저러네. 인간이 아니야. 저 며느리들 이름 좀 알려줘. 사회에서 매장해야 해.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평창동 펜트하우스가 어디인지 다 알려졌어요. 준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인사팀 부장이 불렀습니다. 준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부장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준수 씨 가족입니까? 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당분간 출근 정지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파트 분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저 사람 인터넷에 나온 며느리래.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며. 진짜 못됐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계산대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맞죠? 영상에 나온. 맞는 것 같은데. 둘째 며느리는 장바구니를 버리고 뛰쳐나왔어요.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어린이집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어요.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엄마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한. 애가 불쌍하네. 저런 엄마 밑에서 크다니.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른 학부모들이 불편해하셔서요. 혹시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상 퇴원 권고였어요. 세 가족 모두 사회적으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내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정의 올림. 나는 커피숍 주소를 보냈어요. 평창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커피숍에 도착하니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모두 야위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이제 알겠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안 해요. 하지만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당장 급한 불은 끄세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희가 울면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건 너희였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 삶으로 돌아가세요. 스스로 일어서세요. 세 가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오며 뒤돌아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나는 남편의 묘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흘렀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새로 핀 개나리가 묘소 주변을 노랗게 물들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죠. 여보, 나 잘 해냈죠. 손으로 묘비의 이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끝에 닿았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감쌌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했어요, 순자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묘소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꽃을 짓밟지 않았어요. 아무도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와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삶을 살아볼게요. 당신이 남겨주신 것들 잘 지킬게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어요. 개나리 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묘소를 나와 차에 올랐어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강남으로요. 역삼동 빌딩으로 가주세요. 네, 빌딩이었어요. 800억 원짜리 상가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차가 강남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거리가 아름다웠어요. 역삼동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 빌딩이구나.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내가 이런 빌딩의 주인이 되다니. 로비로 들어갔어요. 관리소장이 나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오셨습니까? 월세 입금 내역서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받아보니 이번 달 월세가 6,500만 원이었어요. 한 건물에서만요. 세 건물을 합치면 한 달에 2억 원 가까운 수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관리 잘 부탁드려요. 네, 여사님. 염려 마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주셨네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나는 난간에 기대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을 때였죠. 남편은 첫 만남부터 다정했습니다. 순자 씨, 저랑 같이 살아주실래요? 외롭지 않게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10년 동안 간병하는 게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고마워했어요. 미안해요, 순자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행운이에요.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간 되실 때 찾아뵙겠습니다. 정의 올림.
나는 조용히 답장을 썼어요. 살아봐라. 그게 너희 몫이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들도 이제 배웠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나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창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나를 맞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온전히 내 집이 됐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산이 저 멀리 보였어요. 산에는 연한 초록빛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녹차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앨범을 펼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 그 옆에서 웃고 있는 나.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보고 싶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스쳤습니다. 레이스 커튼이 하늘거렸어요. 가방에서 남편이 남긴 메모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만 믿어.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에요. 그 글씨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보.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들, 모욕과 상처로 가득했던 날들. 하지만 끝에는 이렇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장례식 발인 날, 며느리가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나는 800억 원짜리 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연락처를 보니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하느라 못 만났던 사람들. 이제는 만날 수 있어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야, 나 순자야. 오랜만이지. 다음 주에 점심 먹을래. 답장이 금방 왔어요. 어머, 순자야. 반갑다. 그래, 만나자.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남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당신이 원하셨던 것처럼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밝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밤을 밝혔습니다. 나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으로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나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는 하루.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숨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